안녕하십니까. 20개월 글쓰기와 토론 실습 8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입니다. 본 강의 영상 자료는 인하대학교 글쓰기와 토론 실습 수업 목적으로 제작, 게시된 것이므로 수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으로 복제, 배포, 전송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금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민 형사상 법적 책임은 행위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주차 20개월 글쓰기와 토론 실습 강의 주제는 PBL과 학술적 문제 도출을 통한 글쓰기, 다시 말해서 학술적 글쓰기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 학술적 글쓰기를 작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절차와 형식입니다. 학술적 글쓰기 과정은 일반적인 글쓰기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글쓰기와 토론 실습 시간을 통해 다양한 글쓰기를 했습니다. 3주차 수업 시간에는 2편의 동화를 시청하고 주제를 선정하고 그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에 관해서 300자 내외의 글쓰기를 했으며 5주차에는 장자의 무용지 대용이라는 글을 읽고 자신에게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것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였던 경험에 관해서 500자 내외의 글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6주차에는 정치, 경제, 사회, 과학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여러분이 자유롭게 주제를 선정하여 1000자 내외의 글쓰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중간고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7주차 중간고사에서는 선생님이 제시한 글쓰기 주제에 맞춰 1000자 내외의 글을 썼습니다. 이번 시간은 기존의 글쓰기를 심화하는 그런 단계라고 하겠습니다. 학술적 글쓰기는 일반적인 글쓰기와 마찬가지로 문제의 발견, 주제의 설정, 자료의 수집과 정리, 개요짜기, 집필, 퇴고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학술적인 글쓰기의 세부 과정이 꼭 이처럼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편의적으로 나열한 순서로 연구 주제나 분야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문제의 발견입니다. 문제의 발견은 우리가 논문을 쓰는 이유나 계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논문을 쓰는 것은 현실적 필요, 개인적 관심, 연구 의뢰, 과제 등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가장 큰 사회적 이슈는 코로나19입니다. 우리는 뉴스와 신문기사, 인터넷 매체를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비롯한 다양한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의학 쪽에서 다양한 연구가 쏟아지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 사정에 관한 언급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에 자기 몸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기에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코로나19가 진정된 다음에 의학이나 경제 분야 이외에서 심리학이나 사회 일반의 전 분야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선생님의 전공은 구비문학입니다. 그 중에서도 설화를 주 전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선생님 주변에 의욕이 충만한 에너지가 넘쳐나는 서아무개라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동화책을 쓰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보고 있는 우리의 근대 일생을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모두 7편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네 번째 이야기가 노총각 삼촌이 장가를 간대요라는 부제를 단 혼인 이야기입니다. 이 글을 쓰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 설화에서는 혼인을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구비문학 대계에 수록된 혼인 관련 설화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한국 구비문학 대계는 82권으로 된 우리나라 대표적인 설화 자료집입니다. 82권에 수록된 자료의 총량은 설화만 14,941편입니다. 거의 15,000편에 달하는 설화를 다 살펴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다행히 이 책에는 3권의 별책 부록이 있는데 그 중에 설화 색인집이 있습니다. 이 색인집에서 혼인 혹은 결혼 등을 키워드로 해서 설화 자료를 추리니까 386편이 혼인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추린 설화들을 읽어보고 나름대로 유형별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23개의 유형으로 세분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한두 개만 살펴볼까요? 과부 탐내다 딸 빼앗긴 이방 이야기는 우리나라 구한말까지 성행했던 과부 보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과부 보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남매가 결혼한 이야기는 암행어사로 잘 알려진 박문수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남매를 양반집에 혼인시키는 이야기입니다. 시아버지가 사위되고 며느리가 장모된 이야기는 예전에 호라비가 외아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 외아들이 장가를 가서 얼마 있다가 그만 죽고 맙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불쌍하게 여겨 많은 재산을 주면서 집안에서 내보냅니다. 며느리는 길에서 처음 만난 남자를 따라갑니다. 그 남자는 딸 하나를 둔 호랍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호랍이 딸에게 자신이 처녀 아버지에게 시집을 갈 테니 너는 우리 시아버지에게 시집을 가라고 하면서 서로 흥정을 합니다. 두 사람이 합의를 해서 며느리가 처녀 아버지와 결혼하고 처녀는 며느리의 시아버지에게 시집을 가서 결국은 며느리가 장모되고 시아버지가 사위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불쌍하게 생각해서 행한 행동이 결국 시아버지로 하여금 처녀 장가를 들게 해서 가문의 대를 잇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바로 시아버지가 사위되고 며느리가 장모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볼 때 구전설에 나타난 혼인 양상이 결코 단순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자료들이 지금도 논문을 작성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연구자들도 혼인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 논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혼인을 키워드로 검색하면 학위 논문만 101편, 학술 논문만 150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행본까지 합하면 557건이 검색됩니다. 그만큼 다양한 관점에서 혼인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 나중에 대학원에 진학하겠다는 학생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학생들은 평소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그와 관련된 글을 쓸 기회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물론 대학원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지 당장은 알 수 없습니다. 본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지문은 글쓰기와 토론 중간고사 기출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잠시 문제를 푸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문제들 다 풀어보셨나요? 이 글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몇 번일까요? 답은 2번입니다. 일반적인 생각만 나열하고 절실함이나 문제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가 글을 쓸 때 주의할 점 중에 하나가 바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글을 쓰는 것입니다. 이 주제의 설정입니다. 주제의 수정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제는 한번 결정되면 번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글쓰기와 토론, 실습 시간에 가끔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주제를 바꿔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 대답해 줍니다. 주제는 얼마든지 바꿔도 좋다고.
즉 주제의 수정은 언제든 가능한 것입니다. 글쓰기 토론 이론 강의에서 배웠을 것입니다만 우리가 주제를 선정할 때 주의할 점 중에 하나가 연구자의 능력과 조건을 고려하여 해결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참신하고 독창적인 주제라 하더라도 연구자의 역량이 이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가 되지 못하면 그런 주제는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하면 다른 사람의 이론이나 자료를 가지고 와서 나열하거나 짜깁기를 하는 수준의 글이 될 위험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주제를 정하고 글을 쓰다가 주제가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면 빨리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글을 쓰다 보면 주제가 바뀌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둘째는 주제는 독창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술적 글쓰기에서 독창성은 세상에 없는 새로운 무엇에 대한 문제의식을 글로 표현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특히 대학의 학부 과정에서 연습하는 학술적 글쓰기에서 독창성은 무엇을 창조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아직 학계에서 보고되지 않은 새로운 문제의식을 찾아서 그것에 대한 소원 논문을 쓴다면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행운은 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주제를 정한다는 것은 결국 현재 존재하는 텍스트들의 비교를 통해 작은 틈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글의 독창성은 창조적인 상상력에서 시작됩니다. 독창성은 새로운 각도에서 문제를 바라보려는 노력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쉽게 획득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사건들은 비슷하고 사람들의 인식체계도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만의 새로운 관점으로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독창성을 확보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누구도 분석하지 않은 대상을 찾는 것과 둘째는 누군가 분석한 대상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누구도 분석하지 않은 대상이라는 것은 존재 자체가 새롭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누구도 분석하지 않았던 주제를 찾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누구도 분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사실을 알기 위해 그 주제와 관련된 모든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분석된 것이지만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3주차 수업 시간에 두 편의 동영상을 시청하고 주제를 선정할 때 전제가 바로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기였습니다. 이 수업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교수님들이 여러분에게 과제를 내줄 때 이미 널리 알려져 있거나 뻔한 내용을 확인하는 정도의 글을 쓰는 것을 바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과제를 통해 글쓰기를 요구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이지만 대개는 학생들이 주어진 문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관련된 자료를 찾으며 주어진 문제에 대해 사고를 심화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즉, 학생 스스로 조사와 연구를 하게 함으로써 좀 더 폭넓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글쓰기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3. 자료의 수집과 정리입니다. 첫째, 자료의 종류입니다. 학술적 글쓰기를 하는데 활용되는 자료는 크게 원자료인 1차 자료와 비평 자료인 2차 자료로 나뉩니다. 1차 자료를 꼼꼼하게 해석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1차 자료를 다 읽은 다음에 2차 자료를 읽는 것이 좋습니다. 2차 자료를 먼저 읽고 나면 선입견이 생겨서 1차 자료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차 원 자료를 먼저 검토한 이후에 2차 자료를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자료의 수집입니다. 자료에는 문헌자료, 현장자료, 실험자료 등이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문헌자료입니다.
문헌자료에 대한 조사는 연구 주제가 결정되면 바로 시작하는 작업이지만 주제를 심화하고 집필을 하는 동안에도 계속 병행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문헌자료는 대개 도서관에서 수집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도서관의 많은 자료들이 데이터베이스화되어 도서관 검색 시스템을 활용하여 집에서 편리하게 도서관의 자료를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학교 도서관은 물론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가과학기술도서관을 비롯한 국가전자도서관의 검색 시스템을 활용하여 자료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최신 이론이나 연구 동향 등을 살피기 위해서는 학술지에 실린 논문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때 도서관의 색인 검색 시스템이나 원문 제공 서비스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술지 논문의 경우 한국연구재단 또는 한국연구업적 통합시스템, 한국학술지 인용 색인, 각 학회 홈페이지 등의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여 다양한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공계열의 학술지 논문의 경우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들 데이터베이스 이용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다면 대학교의 인터넷상에서는 모든 원문 자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인하대학교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 밖에서도 정석학술정보관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원하는 사이트로 이동하면 찾고자 하는 학술지 원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하대 학생이면 먼저 인하대학교 도서관인 정석학술정보관에 로그인해야 합니다. 로그인이 되어 있으면 홈페이지 하단 부분에서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 다시 말해서 NDSL 이 부분을 클릭하면 됩니다. 링크를 통해 NDSL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로 연결되면 자료를 지금 검색을 해봤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두 편의 논문이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 필요한 논문의 원문을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원문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문 보기가 무료인 경우도 있고 유료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무료인 경우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원문을 찾아가지고 관련 내용이 내 연구 주제와 맞는지 확인하고 이 논문들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자료를 수집했을 때에는 반드시 서지사항, 글쓴이, 제목, 출판지, 출판사, 출판 연도 등을 목록으로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자료의 경우에도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필요한 자료를 본문에 활용했다 하더라도 자료의 서지사항을 기록해 두지 않으면 주석이나 참고문헌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곤란을 겪기 마련입니다. 셋째, 자료의 검토와 정리입니다. 수집한 자료 전체를 꼼꼼하게 읽고 평가하여 연구에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렇게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에서 저승설화라는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학위 논문이 54편이고 국내 학술 논문지가 98편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자료들을 다 살펴보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우선 제목을 보고 자신의 연구 주제와 연관성이 있을 경우 색인이나 초록, 목차 등을 통해 가치와 필요성을 판단하면 됩니다. 만약에 논문 초록이 있는 경우는 초록을 읽어보면 되고, 만약에 초록이 없는 경우 결론 부분을 읽어보면 됩니다. 결론 부분은 지난번에도 글 쓸 때 이야기했습니다만 서론과 본론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결론을 보면 앞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자료를 중에서 자신에게 꼭 필요한지 여부를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구별하기 위해서는
권위 있는 자료들, 즉 공인된 출판사, 저명한 저자, 믿음직한 기관이나 학교에서 발표한 자료를 우선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 4. 집필입니다. 일반적으로 학술적인 글은 서론, 본론, 결론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우리가 쓰는 글의 경우 서론에서 글 전체의 주제를 밝히고 본론에서 주제를 발전시키며 그리고 결론에서 주제와 관련된 글쓴이의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짧은 글의 경우 서론은 하나의 단락으로, 본론은 주제의 논의 범위에 따라 서너 단락으로, 그리고 결론은 서론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단락으로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대개 글쓰기는 서론에서 시작하지만 꼭 그 순서를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본문을 다 쓰고 나서야 해당 주제에 대한 자신의 시각이 명확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론을 쓰면 논문의 절반을 쓴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서론에서 모든 것을 자기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서론을 쓰고 난 다음에 본론 쓰기는 그만큼 쉽다고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글에서 의견이나 주장을 참조했으면 적절한 인용 표시를 통해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 표절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5. 태고입니다. 지난번에 태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태고는 하면 할수록 좋은 글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글을 쓰고 난 다음에 퇴고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석과 참고문헌에 관한 것입니다. 1. 인용입니다. 인용에는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이 있습니다. 먼저 직접 인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직접 인용을 하는 경우 인용 문장과 함께 맞춤법, 구두점, 문단 구분, 시의 경우라면 행과 연의 구분 등까지 원문대로 어김없이 인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글 맞춤법을 통해서 보았습니다만 원칙은 반드시 꼭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글 맞춤법 제1장 총칙 제2항에 보면 문장의 각 단어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만 우리가 글을 쓰다 보면 붙여 쓰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예외 규정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것은 직접 인용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밑에 각주 9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주 9번에 보면 인용문 중에서 고어투는 문맥의 지정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현대식으로 표기하고 한자는 한글로 변환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한자를 변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의 경우 한자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자는 한글로 바꾸는 추세입니다. 그것은 글이란 독자에게 읽힐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한자의 경우 꼭 필요한 경우에만 쓰며 그것도 각주 9에서 언급했듯이 한글과 병기해서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혼인이라고 쓰고 가로치고 그 안에다가 한자를 집어넣는 경우가 병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문에 보는 것은 전통 혼례에서 택일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혼인 택일은 신랑 신부의 사주를 보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택일은 보편적으로 행해졌던 혼인 의례의 하나였습니다만 최근에는 결혼식 형편에 따라 결혼 날짜를 접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문에 보면 양가에서 택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만 본인 스스로가 집안의 여러 이야기들을 무시하고 혼인 날짜를 스스로 택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1928년에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택일 풍습의 전반적인 전승 실태를 보면 혼인, 그 다음에 이사택일이 가장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도 봤습니다만 원전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하여 정확한 원문을 찾아서 인용할 것도 명심해야 합니다. 직접 인용은 그것의 길이에 따라 지문 속에 넣기도 하고 지문과 구별하여 쓰기도 합니다. 밑줄 친 부분은 우리나라의 객인 환대, 다시 말해서 손님 환대가 유별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직접 인용한 부분입니다. 직접 인용한 부분은 큰 따옴표로 처리합니다. 신민년, 1871년에 강화 유수는 광성포대를 포위한 채 교섭을 요구한 미군에게 조선은 다른 나라와 교섭하지 않는 것이 500년 동안 조정이 지켜온 확고한 법이라고 하면서 즉시 물러날 것을 요구합니다. 일종의 선전포고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편지 말미에 풍파만리에 고생하였으리라 생각하면서 변변치 못한 물품을 여행의 음식물로 쓰도록 도와주는 것은 주인의 예절이니 거절하지 말고 받아주기 바란다 라고 하면서 거세한 황소 3마리와 닭 50수 그리고 달걀 10,000개를 보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객인 환대가 침략자라고 해서 별반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기 위해 직접 인용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직접 인용의 경우, 그러니까 인용문이 3줄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지문 속에 넣으면 됩니다. 이때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큰 따옴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3줄이 넘는 경우입니다. 지문이 3줄이 넘을 때에는 지문과 별도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큰 따옴표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때 위에서 한 줄 떼고 띄고 아래에서도 한 줄 띱니다. 인용문은 지문보다 일정 부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글자 크기도 보면 지문보다 작은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지문보다 작은 글씨가 눈에 띄면 그것은 바로 직접 인용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직접 인용의 경우 원문 자체에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인용문을 마음대로 고쳐 옮겨서는 안 됩니다. 원문의 오류를 지적할 경우 오류가 있는 곳의 바로 뒤에 원문대로라고 기입하여 원문 그대로 인용했다는 사실을 명시해줘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은 글쓰기 토론 이론교재 144쪽에 있는 예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픈 페북에 울었다. 의미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북자가 북녘 북자이기도 합니다만 달아날 배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자가 아니라 원래 배자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픈 페북에 울었다. 이렇게 해야지 의미가 통합니다만 북자를 통해서 의미가 통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원문을 마음대로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간접 인용입니다. 간접 인용은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그 내용을 인용자의 말로 바꾸어 기술하는 것입니다. 간접 인용에는 요약과 의역의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요약은 원문의 내용을 파악해서 쓰기 때문에 당연히 원문보다 짧아지게 마련입니다. 반면에 의역은 원문의 내용을 압축하더라도 인용자 나름의 의미와 생각을 부여하며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문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간접 인용은 원문을 변형시켜 인용한 것이므로 따옴표를 쓰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은 어사 방문수와 관련된 것입니다. 밑줄 친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박문수는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30여 년간 고위 관직을 떠나지 않았던 정치관료이다. 그는 내외직을 막론하고 행정 업무, 특히 경제 및 군사 업무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밑줄 친 부분은 아래 각주에 보면 이승수의 박문수 전승의 역사적 기반 탐색이라는 논문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것은 간접 인용이기 때문에 따옴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주석입니다. 주석은 학술적인 글에서 인용 자리의 출처를 밝히고
본문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쓰는 본문 이외의 부분을 말합니다. 주석은 하나의 일반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쉼표나 마침표와 같은 구두점이나 가로와 같은 부호를 정확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첫째, 각조의 목적입니다. 증거자료의 정당성을 밝히기 위하여 널리 알려지지 못한 사실에 대한 모든 중요한 서술은 그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참고한 사실을 밝히기 위하여 중요한 사실의 언급, 인용 등 다른 저자로부터 차용한 추론에 대해서는 각주를 달아야 합니다. 이는 직접 인용은 물론 간접 인용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다루기 곤란한 문제를 처리할 때도 각주를 달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은 암행어사 방문수와 관련된 것입니다. 한국 고비문학 대계에는 방문수와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설화들이 264편이 체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각주 2번에 그와 관련된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264편의 설화가 있다는 것을 언급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것을 서술해야 하는데 본문에 쓰기에는 그 아래 내용들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264편에 대한 나름대로의 근거를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각주에서 간략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각조의 처리입니다. 여기서는 단행본과 논문의 경우만 살펴보겠습니다. 각조 기입의 기본적인 사항을 순서대로 표시한 것이 예화에 나와 있습니다. 단행본의 경우 저자명, 저서명, 출판지역,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한 페이지 이런 순으로 기입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저서 같은 경우 겸나표로 표시한다는 것입니다. 밑에 예문을 하나 보겠습니다. 서정원 한국의 근대놀이문화. 밑에도 마찬가지로 서정원의 한국의 근대놀이문화입니다.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가로가 있을 때는 쉼표가 없고 가로가 없을 때는 쉼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논문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논문은 필자명, 논문명, 학술지명, 호수, 발행처 연도, 그 다음에 인용한 페이지 이런 식으로 기입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단행본과 다른 점은 바로 논문입니다. 논문 표시는 나표입니다. 나표. 저서가 겸나표라면 논문은 나표로 표시해야 됩니다. 이것은 또 외국의 경우는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밑에 있는 논문은 외국의 논문인데 논문 표시가 우리는 나표입니다만 외국은 큰 따옴표로 되어 있습니다. 큰 따옴표로 되어 있고 저서 같은 경우도 이탈릭체로 표시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하고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인용할 때 한 페이지면 P를 씁니다. 물론 이때 P는 소문자입니다. 두 페이지 이상인 경우는 PP를 씁니다. 두 페이지 이상은 PP, 한 페이지인 경우는 P 이런 식으로 기입을 해야 됩니다. 잊어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3. 반복주입니다. 반복주는 이미 앞의 주에서 언급한 각 주에 등장한 문헌들을 알아볼 수 있는 한 최소한도로 간편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논문 작성 시 번거로움을 덜고 논문의 간결성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한 약어나 부호를 사용하는 약식 주석의 방법입니다. 다음은 외곽주에 사용되는 간편주의 약어의 예입니다. 이비드는 우리말로 위 책 위의 논문입니다. 자, 보면 51번과 52번이 있습니다. 52번 같은 경우 위에 있는 51번에 있는 책에서 다시 인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약어 뒤에 페이지만 기록합니다. 옵시트는 우리말로 앞의 책, 앞의 논문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15번 같은 경우 앞에 보면 13번에 똑같은 이름 김지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5번 같은 경우는 13번에 있는 김지영의 연애라는 표상 소망출판사 2007년도에 나온 책에서 다시 인용했다는 뜻입니다. 이때는 저자 또는 필자의 이름과 약어 뒤에 페이지를 기록합니다.
락시트는 우리말로 같은 책, 같은 것을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는 것은 15번 같은 경우 14번에 있는 편집부에 나온 그 책에서 다시 페이지도 마찬가지로 172에서 177쪽에 있는 내용을 다시 인용했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는 페이지 번호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다음에 제시된 주석을 바르게 배열하고 약어나 부어를 이용하여 각주와 참고 문어를 작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각자 문제를 풀어봐 주기 바랍니다. 자, 다 어떻게 좀 문제를 풀어보셨습니까? 그럼 함께 문제를 풀어볼까요? 각주를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은 지금 여러분들이 참고한 것이 책인지 논문인지만 확실히 구분하면 됩니다. 서명은 겸나표고 논문은 나표라고 했습니다. 1번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문장이 끝날 때는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중간에 보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출판지와 출판사 사이에는 쌍점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끝날 때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3번은 다시 2번에 있는 책에 똑같은 27면을 인용했기 때문에 락시트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시트 뒤에 점을 갖다가 하나만 찍으면 되겠습니다. 자, 4번은 채원식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5번은 다시 김태길 것을 인용했기 때문에 1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2, 3, 4번이 있기 때문에 위가 아니라 이때는 앞입니다. 그래서 앞 시트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6번은 이때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겸나표가 아니라 나표라는 걸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번을 보겠습니다. 7번 보니까 다시 최원식 걸 인용했네요. 그래서 원래는 아마 이렇게 쓴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이게 원래는 맞습니다. 앞 시트를 사용하는 것이 맞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6번에 최원식 것이 있는데 최원식하고 앞 시트 이렇게 쓰면 뭔가 이걸 오기를 했구나, 잘못 표기했구나, 그런 생각을 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자기가 본 책 또는 논문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밝혀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8번은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서양서 같은 경우는 저서가 이탈릭체로 구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리엔탈리즘을 갖다가 이탈릭체로 처리를 했습니다. 두 번째, 참고문헌 작성입니다. 참고문헌을 작성할 때는 동양서와 서양서를 구분해서 배열해야 합니다. 동양서는 가나다 순으로, 서양서는 알파벳 순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한국 사람이 영어로 논문을 쓴 것은 한국 동양서일까요? 서양서일까요? 그것은 서양서로 취급을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서양 사람이 한국어로 논문을 쓴 것은 동양서로 취급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번역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양 사람의 책이나 논문을 한국어로 번역했기 때문에 동양서의 분류 기준에 따라 가나다 순으로 배열하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김태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맨 뒤에 연도 뒤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각주에서는 연도 뒤에 인용한 페이지가 나옵니다만 참고문헌에서는 인용한 페이지가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가 최원식이고 마찬가지 세 번째도 최원식입니다. 만약 한 사람의 논문이나 저서를 한 사람 여러 개를 인용했을 때는 연도 순으로 연도가 빠른 것이 먼저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칼 세이건이고 네 번째가 에드워드 사이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2번하고 3번입니다. 최원식 같은 경우가 두 번 연속해서 나오는데 이렇게 하질 않고 이렇게 두 번째부터는 이름을 지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참고문헌 작성이 끝났습니다. (2교시) 학술적 글쓰기 과제 및 출석 안내입니다. 주제는 개별적으로 자유롭게 선정하면 됩니다. 단 기존에 제출한 글과 유사한 것은 과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분량은 3,000자 내외입니다. A4 용지 2장 정도 됩니다. 여태까지 쓴 글 중에서 가장 긴 글을 쓰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각주 및 참고문헌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럼 몇 가지 사례를 통해 평가 기준을 제시하겠습니다. 분량 기준을 충족하고 글에 짜임새가 있으면 A를 주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이 평가 기준 A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분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B를 주겠습니다. 이 경우는 그나마 참고 문헌을 작성해서 B를 주게 된 것입니다. 참고문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글의 내용과 상관없이 무조건 C를 주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문헌을 작성했습니다만 한 문장이 하나의 단락을 이루는 경우가 많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무조건 C학점을 주겠습니다. 한 시간에 3,000자 내외의 글을 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과제 제출을 5월 7일 자정까지로 하겠습니다. 과제 제출은 중간고사 답안지를 받은 메일로 받겠습니다. 오늘 출석 확인은
블랙보드 질의응답을 클릭하여 인하 재택 수업 8주차 글쓰기 토론 실습 출석 확인을 클릭하여 댓글 형식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학술적 글쓰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